중국 문학경 27번 오늘은 이제 송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역사는 이제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면은 우리가 당나라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점점 근대로 올수록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관계가 깊어지니까 송나라부터는 좀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점점 깊어집니다. 송나라부터는 송의 흥망성쇠 오늘 강의 제목입니다. 그럼 먼저 잠깐 다시 당나라로 약간 돌아가 봅니다. 당나라 말기 때 이 얘기를 내가 자세히 안 해드렸는데 당나라 제국이 쇠퇴한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안사의 난, 이거 기억나죠? 양귀비가 쫓겨가 죽은 얘기. 그 안사의 난부터 이제 당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권력은 누수기부터 지방절도사가 우리나라 지금 도지사가 됩니다. 그 중국 도지사라는 건 우리나라 도보다 도 몇 개 합친 것만큼 엄청 크거든요. 우리나라만 해요. 도지사, 도 하나가. 그 절도사들이 중앙에 납세도 아예 지가 빙땅 해버리고 노골적으로 자기 군대 길러가지고 자주성 확산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왕실에서는 그 도지사들이 너무 권력이 막강하니까 그 권력을 뺏기 위해서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황관들이 나서서 그 세금 것들을 걷어오도록 한단 말이죠. 권력을 주거든 인사권도 주고. 그러니까 황관 권력이 막강해집니다. 근데 어떤 시대든지 그 왕조 시대 밑에서는 환관이 권력을 잡으면 그 나라는 끝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왕은 또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왕실의 운명이죠. 자, 변명미끌과 토번이 침탈해 나가고. 이런 난세 속에서 안사의 난이 난지 불과 100년 만에 다시 황소의 난이 납니다. 황소들이 설치는 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 황소예요. 이 중국에서는 지금 황소 농민이라는 농자를 이렇게 씁니다. 농민기의, 옳은 일을 일으켰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항쟁이에요. 황소 농민기의라고 중국에서는 현대사에서 지금 저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황소는 산둥성 출신입니다. 과거에 낙방하고는 소금 밀매업을 해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금에 대해서 소금이 중국 근대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국가에서 허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매업이죠. 담배나 뭐 인삼처럼. 그럼 전매업인데 그 전매업을 하니까 이 소금 도매상들은 엄청난 거부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재벌급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왜 그러냐?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보면 안 돼요.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요. 소금 나는 건 주로 바닷가거든. 물론 암염도 있고 대륙에서 만든 소금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소금이 귀하거든. 그러면 이걸 다 대륙으로 운반해 줘야 돼요. 운반하려면은 소금 도매상들이 일정한 자기의 방어력을 위해서 사병이 있어요. 사병. 우리나라 옛날 보부상들이 그 깡패를 동원해서 사병이 있었듯이. 이거 마찬가지예요. 막강한 군대예요. 그 중에는 막강한 장사가 있어요. 싸움 잘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세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소금 장사 집에 태어났다 그런 얘기 잘 안 했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소금 장사 집에 태어나서 뭐 큰 인물이 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밀매거든. 밀매인데 국가에서 단속을 못 하거든요. 나라가 넓으니까. 밀매업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자기 군대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한단 말이죠. 하다가 난을 일으킨 겁니다. 황소가. 처음에는 왕선지라는 사람이 일으켰어요. 일으키니까 황소도 돈이 많고 자기 군대도 있고 불만도 있고 나라에 대해서. 당나라 말기의 그 부패한 관료들 때문에 불만도 많고 그냥 합세를 합니다. 합세했는데 왕선지가 일찍 전사해버려요. 그러니까 황소가 저절로 대장이 돼버린 겁니다. 대장이 된 뒤에 승승장구해서 쫙 그냥 거의 전 당나라를 휩쓸어요. 그래서 중국 수도를 점령해버리고 황제로 국호를 대제
왜 대제라고 합니까? 이 황소가 고향이 산동성이라 아까 그랬죠. 산동성이 옛날 제나라 땅이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인 제나라 땅에서 나라 이름을 따와서 대제 국가, 대제 황제 이거 했다만. 그래가지고 이 황소가 혁명을 일으켜요. 정말 혁명입니다, 이거는. 대기족과 관료들 토지와 재산 몰수하고 빈민구제하고 상품이상 관료들 전원 해직해버리고 전부 관료 재임명합니다. 진화군이 그래가 잘하고 있는데 농민들도 좋아했어요. 그러는데 진화군이 장안을 포위해버립니다. 그 도저히 안 되거든요. 이래서 황소가 탈출해요. 탈출해가지고 고전 속에서 결국 죽어버립니다. 자, 근데 이 황소우 난이 일어나니까 당나라 황실에서 토벌하는데 중요한 업적을 세운 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신라. 신라의 유학생 최치원. 온 최치원. 여러분 최치원 이름 다 알죠? 경주 최씨의 중시조고 당나라에 16년간 머물다가 이 머물렀는데 전반부는 장안이라는 건 수도입니다. 지금은 서안과 그 가까이 있는 낙양 여기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주로 유학생이니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이제 관리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당나라 유학생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 유학 가서 그 사법고시 합격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대단한 뭐 수재죠. 그랬거든. 그랬는데 최초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신라의 위대한 학자이기도 하지만은 지금도 고려 신라 백제 삼국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문인 하면 최치원입니다. 최치원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고 나중에 최치원 가지고 글도 한번 쓰시고 기행문을 한번 쓰셔도 돼요. 중국하고 한국 다 다니면서. 후반기에 이제 여러 군데 관리를 다녔는데 율수라는 데 있었습니다. 율수. 이게 지금은 남경시 율수구 회남, 지금 안희성에 있는 데입니다. 관리로 여기, 회남, 양주, 이 뭐 여러 군데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 황실에 빽이 없거든. 빽이 없으니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좋은 데 안 가요. 그냥 막 굴려 먹입니다. 먹이고 발령도 잘 안 해줘요. 가면 뭐 굉장히 최치원이 출세한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전기를 보면 그냥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막 산골짜기로 다니거든. 근데 율수라는 데가 이제 어떤 데냐 하면 벽촌이에요, 벽촌. 그치? 이 시절에 썼다고 이제 중국에서는 주장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귀국한 뒤에 썼다고도 말해요. 언제 썼는지 몰라요. 왜? 최치원 작품 지분이 있는데 언제 썼다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유명한 시거든요. 추야 우정. 이건 이런 외워버렸어요. 나도 고등학교 때 이 시를 보고 외웠거든요. 추풍, 가을바람이, 이거는 오직 유자죠. 오직 유자기를 한데, 가을바람이 오직 고 쓸쓸하게 물졸인다. 쉽게 말하면 가을바람이 누구야, 별난 시처럼 가을날 비 오는 긴 오열은, 그런 그 별난 시굴처럼 그 가을 바람이 뭐 바이올린 울리는 거나 뭐 그런 것처럼 우는 어떤 그런 울조리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런 걸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은 가을 바람 소리를 듣고 뭘 생각하느냐는 것은 그 글 쓴 사람의 그 교양과 품격을 말해주는 겁니다. 뭐 옛날 애인 생각난다. 뭐 그래서도 그런 데서부터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부터 인생 무상을 느낀 사람까지 온갖 유층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최초인이 뭘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중국에서 해석하기는 객지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가을바람 소리를 듣고 하는데 새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 가을바람의 그 음률을 아는 사람이 적다. 그게 없다. 거의 없다. 어릿들입니다. 거의 없다. 드물다. 밖은 삼평역이고 삼경 한밤중이고 더구나 가을비까지 내린다. 그런데 등불 앞에서
마음은 멀리 밖에 가 있다. 그 멀리 밖에 가 있다는 것을 이 우리나라의 한문학자들은 달리 해석하기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고향, 향수를 그 신라 자기 고향 향수에 젖어서 신라를 생각하면서 읊은 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건 이제 마음대로입니다. 해석은 마음대로예요. 요거가 하나 가지고 그냥 글 써도 돼요. 요 시만 가지고 소설 쓴 게 있습니다. 김동리가 소설 썼거든요. 그건 나중에 내가 얘기해 줍니다. 최치원 기념, 이게 중국 겁니다. 중국에 얼마나 잘나는지 몰라요. 나도 여기 못 가봤거든요. 못 가봤는데 이걸 보니까, 야, 내가 왜 이런 데를 안 갔던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정말 볼만해요. 언제 가시게 되면은 사진 찍어서 내한테 꼭 좀 보내주십시오. 정말 중국이요. 고은의 그 최치원에 대해서 이걸 너무나 잘 해놨어요. 예상 밖으로. 완전히 그냥 그 한중 친선 겸해서 이 당나라와 신라가 얼마나 가까웠더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것도 중국 겁니다. 중국에 강서성에 있는 양주시 중국 외국 명인 기념관에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자, 이거 중국에 보니까요.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다큐로 최치원 이렇게 치면은 다큐가 나와요. 이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최치원 그 각 유적지를 쫙 이렇게 다 비치는 거 나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때 이제 이 산골짜기에 율수에 있을 때, 율수 현유로 있을 때, 이때 쌍여분 전기라는 거, 이 얘기가 최치원의 글에도 있고 원래는 중국에서는 쌍여분 기담이라는 전기소설이 중국에는 아예 있고 중국에 이런 전기소설이 있고 이미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율수에 자기가 이제 발령받아 가가지고 각 지역을 각 산골짜기 순시하다가 쌍여 두 여자 무덤이 한꺼번에 있고 비석이 있는 걸 봐요. 그게 뭐냐? 자매예요. 자매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자매들이 그 소금장수 집 딸이에요. 아까 내가 소금장수가 부자라 그랬죠. 소금장수 집 딸 하니까 에이 천박한 거 그러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부잣집 딸이야. 그런데 부잣집 딸이기 때문에 교양도 있고 이쁘고 미모고 엄청나게 잘난 두 자매야. 그 둘도 친해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아버지가 자기 야심에 맞게끔 자매들이 애인이 있는데 막 강제로 시키려고 하니까 그냥 그 시집가기 싫어가지고는 어떻게 죽어버렸어요. 비명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서 이제 그걸 쌍욕을 해놨거든. 해놨는데 최치원이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 두 여인들이 얼마나 억울할까. 이때 최치원은 뭡니까? 아직 그야말로 팔팔한 젊은 20대 전후 약관의 관리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독신이야.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꼭 연인처럼 그 두 여인에 대한 그 억울함 이걸 이제 글로 썼단 말이죠. 글로 쓰고 놔뒀는데 그 귀신들이 그 처녀 귀신 둘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무덤 앞에 와서 참 안 됐다 하고 뭐 구경 온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글 하나 지어준 거는 최치원이 처음이에요. 그 이제 참 최치원이 그립거든. 그리고 최치원은 좀 잘생겼어. 또 재주도 있어. 그 젊은 나이에 벌써 감투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밤중에 찾아가요. 이 두 여자가, 미녀가. 찾아가서 이제 최치원하고 밤을 새웁니다. 두 여인과 밤을 새워요. 믿거나 말거나. 그 귀신이 이제 둔갑해가지고 이제 이쁜 여자가 또 되살아나가지고 밤을 새우다가 이제 새벽달에 우니까 귀신이니까 우린 다시 돌아간다 하고 돌아갔다. 뭐 그게 이제 쌍여분 기담이라는 중국 전기 소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걸 이제 최치원이 그걸 가지고 요 얘기도 쓰고 여기 나오는 칠원고시 쌍여분 하는 건 이거는 최치원이 이 시를 썼기 때문에 두 여인의 영혼이 감동을 해서 자기에게 밤중에 찾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중국 여기에는 최초원 얘기는 안 나오고 최초원 자기가 요까지 써가지고 중국 얘기 이런 것까지 있는데 내한테 찾아왔다라 하는 그런 얘기는 최초원이 쓴 쌍여분기에 따로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걸 아까 내가 축풍유고음 그 시 얘기했죠. 그 유고시 좀 금방 내가 얘기했던 그 시를 가지고 김동리가 우리나라 소설가 김동리가 쌍여분이라는 제목으로 소설 제일 앞에 그 시가 나옵니다. 최치원이. 그리고 최치원이 이 시를 썼는데 김동리 자기가 보기에는 이 시가 한국에 와서 썼다. 신라로 돌아와서 교육한 뒤에 썼다. 그래서 그럼 김동리가 쓰고 싶은 소설은 뭐냐면 등잔말리심이에요. 그럼 최치원이 그 가을밤에 바람 부는 소리 씩 나는데 그걸 들으면서 등불 밑에서 만리밖을 생각했다. 그 만리밖은 신라는 만리도 안 돼. 조그마한 나라야. 당나라에 있을 때 그 두 여인을 생각하면서 두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바로 그 시다. 가을에 자기 외로움을 읊은 시다. 이렇게 한 거거든. 그게 이제 소설이 된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수필 쓸 때 그런 게 수필이에요. 김동리 쓴 그 소설을 보면 소설인지 야담인지 수필인지 구분이 안 돼요. 내가 볼 때 수필이에요. 그냥 그 말리심이라는 걸 뭐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인의 시를 읽다가 의심되는 대목이 나오면은 그 대목을 딱 따가지고는 수필 쓰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시인이 여러 가지 요거는 요런 걸 생각하면서 요런 구절 썼을 거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딱 알겠죠? 이게 쌍여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근사하게 만들어 둔 거고 최천이 갔을 때는 그냥 막 돌보지도 않는 그런 폐허 같은 그런 무덤이었죠. 자, 그 다음에 최치원이 쓴 명시가 있습니다. 강남여. 이게 이제 최치원은 명시로 우리나라 문학사에도 나옵니다. 고전 문학사에도 나오고 한문 문학사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고 특히 이때 이미 우리나라 문학에서 리얼리즘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예로 드는 대표적인 작품이 강남입니다. 중국에서 강남이라는 것은 양자강 이남입니다. 그거가 이제 기름지고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서울 강남이 아니고 양자강 이남을 강남 지역 이래 말하고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온다 우리나라 노래에 있는 것은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의 무대였던 강남 같은 제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강남도 여자들 다 부자들이거든요. 다 대지주고 감투 썼고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 집안에 태어난 여자들 하도 귀엽게 길러가지고 바느질 하는 걸 부끄러이 여겨요. 화장에다가 신나는 음악 연주만 해요. 고상한 음악 배우지도 않아. 배운 것은 우아한 음악이 아니고 춘심에 이끌리는 그냥 섹시한 음악만 좋아해. 미색 청춘을 길이길이 누리고 있죠. 요 구절 참 좋죠. 자위 방화색 장점 염 양년천 스스로 이 고운 미색 청춘을 길이길이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죠. 여러분들도 모든 인간은 다 이걸 원하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이웃 처녀 배틀로에 보가는 거 이거 비웃어요. 아유, 저기도 또 인간인가? 그래서 볕자ner까 평생 고생하지만은 너가 그 비난 옷은 내나 입지 너는 입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 하루층을 그냥 무시하는 이걸 최치원이 썼습니다. 이때 그 대귀족 최치원이 이런 걸 살폈다. 이게 이제 그 신라의 리얼리즘 문학을 예로 드는 게 바로 이 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치원 가면 여러분 아마 들은 풍월로 토황소경문, 황소난 났죠 아까. 그 황소난 난 데서 토황소경문 이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듣는데 그 유명한 구절이 요겁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이 널 죽이려 의논할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너는 왕실에 반대한 말하자면 국가 반역자다. 그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널 죽이라 그런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내 죽이라 한다. 이 대목을 보고 황소가 놀라 의자에서 넘어졌다. 는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뭐 농민들도 황소는 안 지지했거든요. 왕실만 겁냈지.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아까 쓴 그 강남역 같은 그 최치원의 시와 황소 경문을 썼던 최치원은 완전히 별도 인간 같죠. 이건 완전히 그냥 황실 편이고. 왜? 그 최치원이 그 토벌군의 총사령관의 종사관이 돼요. 종사관은 뭐냐? 그 홍보 담당이에요. 농민들 빨리 군에 열심히 지원해라. 황소가 아주 나쁜 놈이다. 그 글 쓰는 게 최치원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문을 쓴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고향 의성에 있는 고은사 여러 번 가봤어요. 고은사 가면 최치원, 내가 가봤을 때는 아니었거든. 난 고은사 뭐 고등학교 때 가보고 지금까지 못 가봤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대요. 내가 갔을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고은사 가면 여러분 유명한 게 뭡니까? 송이, 송이버섯. 아, 여기 송이버섯이 최고입니다. 이 이제 고은사에 있는 겁니다. 이거 고은사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말기에 이제 황송난이 나서 최치원이 그 황송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바로 송나라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송나라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당나라 말기에 황서 귀이군을 진압하는 주역으로 이국용 장군, 한쪽 눈내려 도간용이에요. 대단한 장군이에요. 근데 이제 돌골 쪽이거든.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평민들이 볼 때는 저건 그냥 마냥 개구쟁 바지야. 그래서 그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런 장군이지만은 어쨌거나 황실에 충실한, 왕에게 충실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국용의 라이벌이 누구냐? 주전충이에요. 이 주전충이 깡패 출신이야. 황소은한테 그거 붙었어요. 그냥 고등분편이니까 뭐 그냥 황소은한테 그거 가서 지휘를 맡은 거야. 너무나 싸움 잘하고 눈치 빠르고 그런 사람들 눈치 빠르잖아요. 그리고 막 출세하는 거야. 어? 그 나중에는 상당한 지휘관급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거에 볼 때는 야, 저 주전충 보통이 아니다. 그러나 출신 성분이 어? 공부도 안 한 껄렁패, 깡패, 말패 깔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주전충이 이국용을 이겨요. 이겨가지고 정살전에서 의교의 도로 밀려나. 주전충이 당나라 제국 종막을 선언하는데 등극하여 후량을 개국해버려. 주도권 빼앗긴 이국용은 우라통으로 죽어버려. 남 깔보면 안 돼. 이런 혼란 시대가 되어서 지역마다 황제들이 나와가지고 5대 10국, 이건 짤막해요. 5대 10국 시대가 한 30년. 뭐, 이때부터 길어봤자 70년 정도 되는 동안에, 그 여러 나라가 여러 나라 생기면 이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그랬는데, 이 5대 10국 시대 때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이거든요. 조광윤. 이게 누구냐? 고향은 여기야. 이건 여러분 외워두세요. 탁군 하는데. 이게 유비와 같은 고향입니다. 자, 이때 그럼 우리나라와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신라를 보십시오. 신라. 당나라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거든요. 고구려 신라 백제 있었던 시대인데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백제를 멸망시킨 게 660년, 고려를 멸망시킨 게 668년, 그러고 통일신라 시대를 열어서 통일신라가 나가다가 결국은 왕건의 그 궁리에게 망하잖아요. 그럴 때 신라가 망한 게 935년,
그러니까 아직까지 935년이면은 당나라가 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먼저 망한 뒤에 바로 직후에 당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5대 19기 생기고 그 다음 바로 송나라 서는 거거든. 그런 시대로 딱 머릿속에 두세요. 그러면 송나라 하면은 이제 고려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 조광윤이 낙양에 태어나서 당나라 관료 가문 후예였던 아버지 5대 19기 있었는데 이극용 이제 그 끝발나는 장군이 있었죠. 황소난을 진압하는 최고 사령관. 이극용이 후손을 세운 후당의 근위대장이 돼요. 어머니는 아주 현숙했고 좋았어요. 이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맏아들이 조광재 일찍 죽어버렸어요. 둘째가 조광윤이에요. 동생이 있고 막 동생 하나 있었는데 죽고 그러면 바로 밑에 동생밖에 없어요. 형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복 동생이 하나 있고 이게 이제 조광윤이거든. 20살 때 과기군에 들어갔다가 과기가 한 나라를 타도하니까 이랬는데 시국 중에서 한 나라를 타도하니까 우주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결국 공신이 돼요. 과기 죽으니까 그 입양해가 양자가 왕, 입양했던 양자가 왕위에 세워요. 원정 중에 사망해버려. 7살 이 왕이 돼. 부주에. 정세 불안하거든. 그럼 조광윤은 뭐냐? 이 7살짜리 왕을 받들면서 모셔야 되거든. 그럼 나라 꼴이 되겠어요? 이미 그건 벌써 끝난 거죠. 이 구주라는 나라는. 이제 쭉 외침 맞고자 떠나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는데 수도 개봉을 떠나가지고 가다가 이튿날 진교역에서 수영 중이야. 조광윤 장군이. 중인데 부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전체 나라 중에서 조광윤이 제일 실력 있고 이름도 됐고 전체 황제가 될 만한 인물이다. 판단해 가지고는 부하들이 짜고 술 시컷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들어버려요. 자는 동안에 황제 옷을 입혀버립니다. 조광윤에게. 황제 옷을 입혀가지고는 이제 술에 깨지요. 술에 딱 깨보니까 자기가 황제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게 웬일이냐 하니까 그 참모들이 배악 하고 딱 끌고 가서는 병사들이 막 황제 만색하고 막 황제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황포가신 이래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서 출세시킨 사람 부를 때는 황포가신 이래 부르면 돼요. 근데 이게 영흑인지 진짜인지 모르는데 역사는 중국 역사는 이것을 사실로 보고 있어요. 진짜 부하들이 이렇게 해버렸다. 물론 이제 조광윤이 황제가 될 꿈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실행은 못했는데 부하들이 얹혀서 그냥 이렇게 돼버렸다. 그랬거든.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마지못해 황제가 되겠죠? 근데 조광윤은 달라요. 이미 황제가 될 꿈이 가진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중국말로 님은 너희들은 자기 참모들 보고 말합니다. 참모 여러분은 각자가 탐한다. 뭐 각자가 북일 다 탐한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날 황제를 만든 것은 날 만들어 놓고 너가 그냥 북이 누리려는 거다 말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참모들 보니까 맞거든. 다 지가 황제 만들어 놓고는 그냥 지가 북위를 누리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를 엮고 나를 천자로 내세웠다. 그러면은 천자가 나를 내세웠으면은 너희 이건 나를 종자입니다. 내 명령에 따라야 된다. 그럼 날 황제로 내세웠으면은 너희들은 내 말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 따르면은 내가 황제하고, 불에는 안 그러면은 나는
황제 될 수 없다. 못하겠다. 불능외 약주. 못하겠다. 어때요? 이 포석이 다르죠? 그냥 원디기척하고 그냥 황제한다. 이런 것보다는 부하들에게 다짐을 딱 받아버려요. 내 야망이 아니고 너가 욕심 많아가지고 너 목적을 이루려고 나를 만들었단 말이죠. 앞으로 내 말에 복종해야 다 하겠습니다. 명령을 받고는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황제를 하거든. 자, 이제 송나라입니다. 자, 송나라. 그럼 조광윤이 송나라 태조가 됩니다. 960년에. 수도는 개봉. 여러분 그 포천청 나오죠. 포천청은 다 알죠. 포천청 무대가 어딥니까? 개봉이거든. 가이펑. 개봉이면 이게 송나라입니다. 그 무대가. 포청천 그 사건은 무대가 송나라 때예요. 송나라 때 포청천 같은 판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명판관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바로 그 개봉입니다. 개봉 나중에 가면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조광윤이 이제 그 수도를 만들었는데 조광윤이 이제 자기가 황제가 돼서 가만 생각을 해봐요. 중국 역사를 보니까 모든 왕조가 내란으로 멸망했어. 내란 일으킨 건 누구냐? 절도사야. 왜? 딴 사람 내란 일으킬 힘이 없어요. 자기 군대가 없으니까. 전부 군대들이거든. 병권이야. 그럼 절도사들 내란 일으킬 수 있었던 원천은 뭐냐? 군대야. 병권. 군사지휘권이야. 저것들 두고는 내가 황제 계속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 저것들이 언제 날 쳐들어올지 모른다. 자기도 그랬잖아. 알고는 어떻게 하냐. 저것들 권력을 다 뺏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합니다. 그러면 대개 중국의 모든 역대 왕들은 토사구팽이에요. 자기 필요할 때 써먹고 자기 권력을 노리는 이인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세계 정치에서 이인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거 잘 없어요. 이인자 살아남은 게 그 유명한 주은내, 모태똥과 주은내. 주은내가 보통 현명한 게 아니죠. 박정희, JP도 보통 놈이 아닙니다. 이인자한테 끝까지 안 죽었어요. 권력에서 물러났다가 또 살아나면 또 살아나죠. 이인자 거의 다 죽여버려요. 다 토사구팽 당하거든, 이인자는. 라이벌이니까. 근데 조광윤은 그러면 자기 평이 나빠지거든요. 역대 황제 독재한 거와 똑같다. 나는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래가지고 나온 유명한 말이 배주석병권. 술잔을 돌리면서 병권 문제를 해결해버렸다. 그게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딱 기반 잡은 뒤에는 다 절도사 누구 딱 해놓고는 다 파티한다고 다 소집했어요. 그 쫙 앉았어. 앉아가지고 이제 말합니다. 그대들은 날 황제를 만든 사람들이다. 그대들 마음 난 믿는다. 듣기 기분 좋잖아요. 너희들은 다른 생각이 없을 거다. 네 힘은 가는 건 너희들은. 너희들은 무의심 다른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부하대로 또 너를 나처럼 만들어가지고 또 더 큰 부귀를 누릴 수 있다고. 그건 난 못 믿는다. 너 부하를 내가 어떻게 다 믿느냐. 이랬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자기를 황제를 만들어준 사람들은 좋게 말하고 당신들 너는 믿는다. 너 밑에 것들은 나쁜 놈들 많다. 인간은 다 나쁜 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너 자신이 나처럼 황포가신 될 수 있다. 그러면 너가 또 황제가 될 수 있어. 근데 고민이가 잠이 안 온다. 이런 말 하거든. 그럼 여러분들 같은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막, 폐하,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듣기 좋게 말할 거 아닙니까? 황제한테. 그러니까 황제가, 참, 이 조광님 보통, 여러분 이제 이런 처세를 배우세요. 병마처럼 빨리 지나는 인생살이다. 말년에 돈 얼마인지 있다만 내 돈 얼마인지 당신들 부패해도 봐주겠다. 그러니까 춤과 여자와 노래나 즐기는 게 제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튼 내려둬라 이거예요. 이래가 다 사표내요. 어때요? 위대한 황제죠. 다 사표내요. 봐놓고는
절도사 누구 시키느냐? 전부 황실 측근시킵니다. 자기 뭐 친인척 되는 거 뭐 해가지고 딱 정말로 그냥 배신 못할 사람. 왜? 황실 측근 사람들 되게 무능하거든. 반란하고 싶어도 반란할 힘이 없어요. 그런 것들만 딱 시켜놓고는 병권은 어떻게 하느냐? 조광윤 자신 직접 다 해요. 모든 병권은 왕이 직접 다 해요. 그럼 좋을 것 같죠? 이것 때문에 송나라가 망해요. 이것 때문에. 왜? 왕이 직접 병권을 쥐면은 그 장군들이 힘이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힘이 세지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의 힘 믿으니까 정부장한테 죽었잖아. 그 절대권 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군이 부패해버려. 군이 부패하니까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군이 출세할 생각만 해요. 무기 만들어가 나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출세할 생각만 했거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나중에 송나라가 뭐 300년밖에 못 가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훌륭한 인재 그 지도자 조광윤인데도 불구하고 왕실이 오래 못 갔다. 딱 그 사실은 요 단계보다 한 단계를 더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더 위대한 그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못 넘어선 거예요. 딱 자기 황실 안전도만 이해하는 게太평시대의 이 벽화들 그렇게 철저한 이 황제가 허망하게 죽어요. 형의 예희와 불륜 저지른 동생 하나 있었죠. 이 동생도 참 인간망난이야. 딴 여자 많이 두고 해필 형이 애인하고 놀아나다가 들키니까 이게 그냥 거의 뭐 소문이 파다해요. 분명한 것은 30세 가까운 아들이 버젓이 있는데 황제에게 이 아들들이 황권을 인수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딱 형 죽여버리고 동생이 왕이 돼요. 왕이 돼가지고 그럼 송나라 황실은 형의 자식들은 간 곳이 없어. 다 지방으로 쫓아버리고 동생의 자식들이 그 뒤에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이 틀 자체가 틀어져 버렸거든요. 기본 틀이 잘못되면은 그 왕실은 절대 오래 못 가요. 왕실뿐 아니라 집안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래가지고 300년 만에 망하는 게 송나라 운명이다. 이래가지고 자 이제 보십시오. 송나라 하면 북송, 남송 둘로 나눠집니다. 북송은 개봉이 수도고 그럼 적은 뭐냐? 요나라와 금나라가 있어요. 북쪽에. 하도 쳐들어오니까 그냥 돈으로 쳐발라요. 국방력으로 안 하고 군인들이 부패해가지고. 그 벌써 나라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뺏겨요. 국토 절반 뺏겨버려. 뺏기고는 남쪽으로 도망가가지고 개봉에다 도읍을 시대에 북송 놔두고는 항주로 이걸 남송이라 합니다. 항주로 갔거든. 자, 이런데 이 송나라가 이렇게 위에 있다가 이제 점점 내려오니까 자꾸 내려오거든. 그리고 강 밑으로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이제 항주가 수도가 됐단 말이죠. 항종 남송입니다. 이거 뭐 보나 마나. 그다음에 남송이 돼 있거든. 그랬는데 북송시대 때 황실이 그렇게 막 그 엉터리로 돼 가니까 모든 황실은 다 부패해요. 부패하고 왕이라는 것들은 다 이제 잘 못해요. 잘하는 왕들이 지구상에 몇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왕안석의 신법, 이건 여러분 아마 내용은 몰라도 다른 사람 아무리 몰라도 왕안석의 신법이라는 단어는 다 알 거야. 이게 위대한 개혁가입니다. 그냥 하도 재능이 있으니까 중앙관청에서 불을 올린데도 자청해서 지방 돌아다니다가 황실의 부음을 받고는 탁지 판관으로 돌아갑니다. 중앙부서 지금으로 치면 뭐 경기기획부 장관이나 뭐 그런 거예요. 가자마자 그냥 황제 계획서 올려요. 만자로 되어 있다고 만원서. 이게 그냥 혁명적인 겁니다. 이 왕안석이 정치가로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텐데 위대한 문학 평론가고 자기 자신이 시인입니다. 위대한 문인이에요. 문인이야. 왕안석 개혁. 모든 개혁은 기득권들이 다 싫어하거든.
왕들이 다 깔아뭉개버려요. 왕안석이 개혁을 주장하는 내용 중에 보면은 균수법, 청모법, 농전수리법, 시역법, 묘역법, 보가법, 보마법. 가히 나라 혁명입니다. 이게 안 들어. 반대파들. 당대 최고 문인 구양수. 이건 다음 시간에 합니다. 구양수에 대해서는. 반대한테 또 다 일리가 있어요. 도만에서 멋진 마차 타고 갔다가 병도 못 고쳐. 그럼 뭐야? 개혁파를 이렇게 욕하는 겁니다. 말이 되죠. 소식이 이것도 우리 다다음 주에 합니다. 소식에 대해서도. 이 두 사람이 당대 최고 문인이거든. 쌍벽을 이루는 문인이기 때문에 두 사람 그때 나중에 합니다. 개혁파가 좌절돼요. 좌절되는데 꼭 개혁파가 좌절된 데는 개혁파 안에서 고무신 거꾸로 신 사람 나와요. 이 여혜경이라는 인간이 나와서 구법파를 전향해가지고는 왕안석을 막 욕해야 됩니다. 그 왕안석이 쫓겨나요. 쫓겨나니까 사막왕. 그럼 이제 북송시대 때의, 북송이 아니라 통일 송시대 때는, 북송이라는 건 뭐 남북을 합쳐서 송나라니까. 그 시대 때는 계획파 왕안석과 보수파 사막왕, 부르 싸움이에요. 그 왕안석 밀려나 버렸어. 그 사막왕이 되면은 보수파들이 딱 다 집권하고, 왕안석이 되면은 계획파들이 집권하고,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세요. 지금하고 똑같죠? 그럼 여러분, 요거 이제 왜 머릿속에 두라고 내가 말하냐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구양수와 소동파를 할 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운명이 좌지우지돼요. 지방으로 쫓겨갔다가, 또 서울 왔다가, 또 지방 쫓겨갔다가, 또 어떤 산골짜기로 쫓겨갔다가 하는 게 다 이 사람들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범중업이라는 사람이,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악양루, 그 유명한 악양루에 가면은 이 사람 간판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선우, 후락. 즐기는 걸 앞에 하지 말고 근심을 먼저 해결한 뒤에 즐겨라. 선비라는 건 뭐냐? 천하지 우. 이것을 먼저 한 뒤에 천하지 낙을 즐겨라. 근심 해결한 뒤에 낙을 즐겨라. 그런 소리입니다. 이 왕안석이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위대한 철학자이자 위대한 문학가입니다. 그럼 이 사람 뜻은 뭐냐면은 이제 음양오행에서 도라는 것은 하늘에서 나오는 건데 도라는 것은 바로 하늘이다. 근데 만물이 스스로 나오는 거다 해서 이게 이기철학에서 기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기철학. 그 왕안석이 쫓겨난 이유 중에 혜성이 나타나고 막 가무니까 야 혜성 나타나서 나라 망할 징조다. 저 재상 쫓아내야 된다 캐가 소문 도니까 이 사람 뼈도 안, 그 자연 현상이단 말이야. 근데 목매했던 세력들이 안 들어. 그래서 당시로서는 가장 진보적인 왕안석. 그래서 왕안석의 시 중에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참 그 자기의 그 향기 그게 안 알아주는 매화의 향기를 못 알아보는 그걸 말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세계에서 독서에 관한 글 중에서는 이 글이 가장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요건 가만히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원한문 독서 그 수필 쓸 때도 인용해도 될 정도로 명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문 여러분 자료도 있으니까 인용할 때 많이 쓰라고 내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고, 자, 어쨌거나 계획이 실패하고는 결국은 송나라가 북쪽에 침략을 받아서 남쪽으로 도망간 것이 남송이 됩니다. 그럼 이럴 때 꼭 또 중신이 나타나요. 그 중신이 악비입니다. 자, 빨간 것이 악비. 이 악비입니다. 이 악비가 있고 중신이 있으면 반드시 간신이 있어요. 간신이 진해입니다. 악비와 진해. 자, 악비. 이건 위대한 충신입니다. 그럼 이때 뭐냐면은 북쪽에 이제 침략해올 나라, 우리나라 같은 일본 같은 거 오면은 하야하느냐, 까지 저항하느냐 할 때 악비 같은 경우는 우리 빨리 군대 길러가지고 끝까지 저항해야 된다. 안 하면 언니가 또 쳐들어온다. 배신자는 진해, 화평론자예요. 이 진해가 거짓말해요.
거짓말하고는 안 쳐준다고 거짓말 해가지고는 자기가 재상이 돼가지고는 악비가 하도 그냥 비판하니까 속시가 죽여버립니다. 억울하게 죽였죠. 지네는 땅덩어리를 내줘요. 몰래 쳐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땅 이만큼 떼줄 테니까 쳐들어오지 말라. 그러고는 저녁 음식하고는 와가지고는 저녁 이제 안 쳐들어온다. 내가 잘했다. 그리고 악비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리고 난 뒤에 보니까 뭐냐. 비밀이고 국민들은 몰랐던 거야. 백성들은. 나중에 보니까 땅을 떼줬거든. 결국은 지네도 나중에 쫓겨나. 정권 대통령이 쫓겨나서 민족 반역자를 죽어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중국 여행 가면은 악비묘를 반드시 가게 돼요. 악비묘.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항주께 제일 유명해요. 악비묘. 이건 반드시 가보면 이게 악비. 이게 반역자들입니다. 반역자들. 악비 귀신이 너무 억울하거든. 그러니까 악비를 그냥 왕자리에 앉히고 이것들은 그냥 꿀앉아가지고 악비한테 비는 조건을. 왜? 사실은 악비가 이 사람들이 예서 악비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자, 악비, 이 전부 악비입니다. 묘. 악비 묘, 자, 악비, 중국 역사에서 악비라 하면은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같은. 여러분 중국 가서 중국 사람한테 악비 하면, 뭐, 우리나라 이순신 칭찬하듯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악비. 딱 알겠죠? 그런데 이 악비가 쓴 시, 이야, 이 시 보면요. 여러분, 이 시가 얼마나 남성적인가. 성남 머리칼은 관을 뚫을 지경이야. 그냥 간신들이 날뛰고 하니까 머리칼에 관을 뚫을 지경이야. 난간에 기대어 바라보니 스슬리 내리던 비가 그친다. 이순신 뭐 한산섬 달락은 밤에 술에 홀로 앉아. 그거하고 이하고 비하면 이순신 씨는 그냥 어린애 장난이야. 눈을 뜨려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소리 지르니 장사가 감회가 끓어오른다. 30년 후 공명이 한난 먼지에 불구하고 화철이 내달리던 길도 그저 구름과 달빛처럼 흔적이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젊었던 머리카락을 어느새 휘어졌으니 비가만 마음은 애절할 뿐이다. 자, 이래가지고 이어보면은 배고프면 오랑캐의 살로 배를 채우고 목마르면 흉노족, 흉노의 피를 마시리라. 그 의기를 알만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야말로 그냥 물불 가리지 않는 자기 조국을 위해서 이런 식 우리나라에 이런 식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장군도 점잖네. 이러니까 이제 비참한 지옥이 되는 거죠. 이 송나라가. 결국은 나라 반토막 나가지고 그 반토막도 나중에는 북쪽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뭐가 되느냐, 북쪽에 징기스칸이 나타나요. 징기스칸은 이제 송나라가 끝나면 우리가 바로 징기스칸 들어갔는데, 징기스칸 후예들이 이제 원나라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미 징기스칸 있을 때부터 계속 후예들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남송이 궁지에 몰려서 광주 마을 예산까지 도망갔다가 황실 채통 지켰다 하지만은 이 송나라 최후는 중국 역사에서 제일 비참한 최후입니다. 가장 비참한 최후예요. 그야말로 잔혹하게 이 북쪽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왕실이 망해버린 게 송나라입니다. 그러면 송나라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게 많은데 문학도 구양수와 소동파라는 위대한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는 조선을 지배했던 우리 조선 이시 조선을 지배했던 유학사상 이게 송나라 때 완성되거든요. 주희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래서 이제 앞으로 한 3주 동안에 걸쳐서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어쨌거나 송나라 학문과 문학, 송나라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래서 다음 시간에는 송나라의 신유학사상 송나라 유학이 어떻게 된가 우리가 지금 주작주작 여러분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음 주에는 꼭 들으세요. 자, 이상으로 끝내고
다음 주에 그 유학 사상을 공부하겠습니다.